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오늘도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헤드라인은 전부 거의 대부분 임종석, 이재명 이렇게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는 일면도 있고 없는 일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컷오프 그 관련한 기사가 일면에는 다 있습니다. 예. 기사가 있는데 뭐 내용을 뭐 설명을 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서울 중구 성동구 갑 공천에서 배제를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의결을 한 거예요. 이 전략공관위 내에서도 이 임 전 실장 배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이렇게 나뉘었는데 하지만 의결이 강행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그 맥락을 뭐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친문계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경우에는 막판까지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의결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맥락이 있냐면 이전까지 보도에 쭉 나온 게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임종석 이 공천 문제가 뇌관이 돼버렸으니 이번에 공천을 안 하면 분열이 너무 커진다.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어떤 맥락이 생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이해찬 전 대표와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관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만한 맥락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언론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남은 가능성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공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컷오프를 한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송파갑에 계속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제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바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재채기가 나오고 갔네 갑자기. 기자회견을 11시 40분에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제 욕을 네. 요거하면 재채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미신도 믿어? 그런 속설이. 그래서 그런 속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재채기하면 누가 내 욕한다 그런 속설을 누가 만든 거야? 귀가 가렵든지 재채기가 나오든지. 귀가 가렵다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요거를 하나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면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의원총회에서는 뭐 난리가 났겠죠. 이른바 이제 비주류들이 이거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재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참석을 했거든요. 조금 늦게. 근데 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오셨으니까 좀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발언 안 합니다. 발언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안 한다는 사진이 찍혔지. 그렇죠. 발언 안 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듣고만 있다가 이제 의원총회는 끝난 거고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당무에 잘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들이 27명이었는데 대부분 비명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상황을 이제 신문 일면이 어떻게 보도했나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 친명 대 친문 갈등의 뭐 화약고가 터졌다라든지 본격적으로 충돌이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일보 일면을 보여주시면 한국일보 일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손 이렇게 하는 사진하고 고민정 최고위원 사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임종석 컷오프 고민정 사태 비명 폭발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맥락이에요. 그래서 친명 대 비명 또는 친명 대 친문의 갈등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요거 이상의 어떤 좀 맥락을 보여주는 신문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이제 불붙은 문명 충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 배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진은 똑같은 사진을 찍었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사진은 똑같은데 아까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여기 임종석 실장이 있죠. 이건 이제 느낌상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임종석 전 실장을 제거해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여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위주로 지금 틀어지고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이 느낌을 더 확실하게 이제 강조하는 신문도 있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마저 비명 행사 이렇게 이 제목을 달고 아예 밑에다가 민주당 이재명당 됐다를 따옴표 치고 달아놨죠. 예. 이 비주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결로 가고 있고 기사도 내용을 쭉 보면은 저런 맥락의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일단 일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진이 너무 재밌네요. 중앙일보는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 다른데 이제 지금 그 다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는 거를 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비명 행사. 이재명 한 명을 쳐다보는 느낌의 예,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모습인데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손사래를 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사진 한 장으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민정 전 최고위원 사진을 실은 거는 지도부 갈등 뭐 이런 점들이 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이를 앙다물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을 실은 것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예.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예. 그 저런 자리 가면은 뭔가 이렇게 액션만 취하려고 하면 뭐 플래시가 푹 터지잖아요. 뭐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저걸 탁 이렇게 골라냈다고 컷을 하는 골라내는 건데 그걸 조선일보랄지 한국일보가 거의 같은 프레임의 사진을 골라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두 신문 다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의 책임이다, 이재명의 탓이다, 이재명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진 속에서도 녹여놓고 싶어하는 편집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강력한 의지, 이를 앙다물면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그 동안에 뭐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 연합 얘기도 이것도 뭐 인용 공세를 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임종석 전 실장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컷오프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그 동안에 보였던 어떤 신문의 논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얘기도 해요.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신문 뭐라고 나왔어요? 신문 일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운을 띄우신 건가요? 아니면 임종석의 운동권. 이 조선일보에 보면은 제가 늘 좋아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팔면봉? 팔면봉이라고 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팔면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도 공천 배제. 운동권 청산 내건 여당 역입 1순위는 이 대표 혹은 임혁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운동권을 쳐냈기 때문에 꼬고 꽈네. 운동권을 쳐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영입하고 싶다. 정확히는 이제 이걸 쳐낸 거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아니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운동권을 쳐냈네요. 이렇게 좀 비꼬는 거죠, 지금 이거를 또. 그 부분에 뭐 당혹스러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또 비아냥되고 있다. 아니, 그런 뭐 맥락인데. 당혹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운동권 청산론을 계속 외쳐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서울 수도권의 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기도 하고. 근데 막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갔는데 정작 맞을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거 헛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좀 당혹스러운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보면은 전략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그렇게 가면, 근데 또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수가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를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수를 쓰겠죠. 오늘 이제 뭐랄까, 뭐 이간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사이를 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이래요. 이해창까지 부탁한 임종석 빼고 변호사비 법카 편든 전현희 공천. 제목이 이렇거든요. 이 사진 넘기면. 근데 저는 뭐 제목도 제목인데 변호사비 뭐라고요? 변호사비 법카 편든 전현희 공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렇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걸 편들었다. 그 제목은 그런데 저는 제목보다 항상 내용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은 이게 다각도로 결국은 이게
명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이 됐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이재명 대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그래서 이제 반발이 큰데 그리고 앞으로도 파열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달된 것이고 또 지난 4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산회동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는 명문정당이라면서 단결을 강조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냐 뭐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포함한 3명을 언급하면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요구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3명은 모두 이번 공천에서 배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누구요? 그건 이 신문이 안 쓰죠. 임종석을 비롯한? 그렇죠. 임종석을 비롯한 나머지 2명이 있고 그렇죠. 3명이다 다 합하면? 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근데 제가 이 3명 얘기를 저도 뭐 일은 별로 없지만 예.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별로 없지만 예. 뭐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보다야 뭐 예. 10분의 1 정도의 일거리가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3명 과장하지 마라. 그 보수신문처럼 그 과장하지 말아요. 저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사실만. 10분의 1 정도의 일감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듣거든요. 예. 이 보수 논객이 내지는 평론가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예. 들을 때마다 3명의 명단이 다르고 예.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2명은 공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목포에 3대 천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1명은 확실히 아는데 2명은 모르잖아요. 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거를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확인되지가 그렇죠. 않아요. 거죠,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저걸 다른 앵글로 보면 그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 사람들은 좀 챙겨주시오라고 말했다면 그랬을까? 그거는 잘못된 언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신문이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언행입니다라고 대통령을 비난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로 굳게 한 다음에 명문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소재로 삼은 것뿐이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3명만 딱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스탠스를 보면 거의 개입을 사람들이 답답해 할 만큼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3명을 따로 부탁했다? 그건 좀 이상하고 만약에 무슨 말을 했다면 이제까지 스탠스로 보면 전반적으로 통합과 화합을 해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겠죠. 만약에 했다면.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신 이런 말 했지요 라고 확인을 받았을 리는 없거든. 그럴 리 없죠. 네. 근데 또 우리 보통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네. 이 이전 정부하고 특히 이제 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잖아요. 대선 그렇죠. 후보들이. 네.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일종의 심판론이 항상 작동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은.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걸 못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와 관련되는 리스크 문제도 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참모들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거꾸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난 아무런 책임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배경에는 그런 게 하나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임종석 전 실장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찍 조금 이 문제를 좀 정리하거나 차라리 공천 줄 거면 빨리 결정을 했으면 그렇지. 되는데 네. 너무 시간을 끌다가 지금까지 쭉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너무 상징화 돼버린 인물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나는 한치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전략공천에서 컷오프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만든 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말하면 또 물밑에서 뭐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거를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러면 이전에 우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원래 종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중성동 갑으로 그냥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절대 못 움직여.
사실 당이 어떤 그 이번 선거에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그런 있었는데 태도도 정말 그걸 아니에요. 여지를 네. 꽉 닫아두는 태도를 보였다는 원래 거예요. 처음에 종로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리고 국민의힘 중에서 김태호랄지 하여간 비슷한 커리어를 가진 무슨 기관장도 했었고 그 저기 지자체장 도지사도 했었고 뭔가 이제 정권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 중진 뭐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 3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도 했었고 근데 중진들에게 어떤 험지를 부탁을 했었을 때 중진들이 바꿨잖아. 부산 안에서 그냥 바꿔줬잖아요. 한 3명 정도가 바꿔주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바꿔주네. 그러면서 결단을 내렸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되게 보기가 좋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모양새가 좋게 흘러가는구나. 국민의힘은 꽤 첫 단추를 잘 끼웠죠. 근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종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그 한양대학교가 그쪽 성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중구 성동 합해져 가지고 그쪽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 모양새가 물론 이재명 당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그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임종석의 태도나 행동은 비판받을 소지가 없냐? 그러면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안 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게 설명을 했으면 과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명분이 있게 설명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은 물갈이 대상이다. 왜 물갈이 대상인 것이냐?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소위 말하는 86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온 것이고 본인도 한번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선수의 문제든 아니면은 그게 어떤 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제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는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선 후퇴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공천하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총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험지에 나가는 게 맞다. 이런 프레임을 처음부터 요걸 가지고 1점 돌파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를 제시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기 기득권을 완전히 갖고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되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이 그때 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이른바 이제 친명 있잖아요. 조정식을 비롯해서 그것도 있고, 선수가 높은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 물러나게 했었어야지. 근데 그것도 있고 근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 시작론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야 그게 친문 책임이냐 친명 책임이냐 그 임종석 책임이냐 이재명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잘 납득 안 되는 논리인 거고 그냥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민주당 책임이야. 그건 민주당의 어떤 세력들이 싸우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친명 대 친문 대결이 시작이 됐네요.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임종석이라는 존재가 이 공천의 모든 문제에서 뇌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 뇌관을 계속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초했다. 그 다음에 그 뇌관을 다른 지역구 가실래요? 이러면 뇌관이 제거가 되느냐 그게 명분 있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푼 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아왔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나는 이 조처에 만족할 수 없으니 당을 나가가지고 출마하겠습니다. 그게 무소속이든 다른 당으로 옮기든 건 간에 뭐 출마를 나는 강행하겠습니다. 이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둘째, 이번에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불출마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리고 앞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셋째, 뭐 이런 당의 요청이 있지만 당의 요청이 어쨌든 뭐 당의 이런 컷오프 상황이 있지만 또 요청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거부했지만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라도 가겠습니다. 요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세 개가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낮을 거예요, 가능성은. 아. 지금 돌아가는 판으로 봐서는. 예. 그럼 결국은 나가서 출마하느냐, 당에 남느냐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은 당에 남는 당에 것이죠. 남아서 당에 남는 거예요. 예. 오히려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됐지만 예. 당의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미래가 있지.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선거를 망하고 임종석도 망한다. 예. 오늘 기침을 많이 해. 누가 지금 아까는 그 코가 이렇게 뭐라고 코가 간질간질하면 누가 욕하는 거고 기침 많이 하는 거면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누가 자꾸 여기서 저를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 이제 관심은 아까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임 전 실장 혼자만 움직일 가능성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고 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뭐 7, 8명이 지금 만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만약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이 사실 쪼개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파문일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위기가 더 커져버리네 지금. 예.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모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추 전 장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그 일종의 컷오프를 해버리면 추 전 장관도 컷오프 같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커질 공작은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직 뭐 공천 확정이 안 결정되진 됐어요? 않았어요. 확정 안 그러니까 됐어요. 전현희 말만 많고. 말만 많고. 전현희 전 의원은 이제 먼저 1순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 여전사 3명 이현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숙제가 남는 건데 그러면 추 전 장관도 같이 컷오프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명분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맞아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결정할지 이건 또 그 이후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결정하는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이제 뭐 다음 타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다음은 누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냐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그렇죠. 누가 나갈 거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논란의 대상이냐. 예. 여기 지금 또 말 나오는 게 일단 뭐 노영민 전 실장이 어쨌든 경선 대상인 거잖아요. 지금 경선을 붙여준 것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 그 경선 결과 어떨 거냐. 여기에 좀 시선이 쏠리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것보다 사실 더 관심사인 게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요 의원들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경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의원총회가 막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 난리가 났는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 신문에서 보도가 났어요. 홍영표 의원이 하위 10% 안에 포함됐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가면 득달같이 가서 또 물어보겠죠. 10% 안에 포함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근데 홍영표 의원이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물음에 내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문제가 예.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 그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동 의원인가 그 의원님이 있거든요 또. 예.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를 아마 경선을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을 하게 될 때 경선 상대방을 그냥 전략 공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경선을 진행해야 될 건데 경선을 진행해서 하위 10%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없다라고 할 때 경선을 진행하고 나서 뭐 탈당하는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전에 그럼 탈당을 할 것이냐 경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게 이상하게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어떤 이 기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의 딜레마들이 전해철, 이인영 의원 등등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지뢰밭이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숙제입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은 정말 이 선거 앞두고 이 시점에 이렇게 이런 일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공천이나 무슨 이제 이른바 비명에서 주장하는 거는 무슨 사당화, 이재명 당화 뭐 이런 그 밖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 협소한 일, 작은 일, 사적인 일, 그리고 당내 일 가지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이게 선거 앞두고 이게 정당이 그것도 제1정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뭘 가령 싸우는데 야, 이 법이 말이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 정책이
또는 이 가치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과거에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할 때는 최소한 그런 거 가지고 싸웠었던 것 같거든요. 뭐 겉으로 좀 드러나는 게 좀 거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무슨 당권 경쟁하듯이 이렇게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국민들 앞에서? 근데 좀 그거는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선거 앞두고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교동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호남이 주축으로 있는 일종의 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던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열린우리당에서 파생돼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친노계가 다시 일정 부분 친문계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친이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그런 시기로 따지면은 근 한 10여 년 이상을 기존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 자체의 어떤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민주당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욕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과정이니까 네.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 뭐 이렇게 또 평가할 여지는 없지는 않아요. 반론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게 그렇게 뭐 좋은 이유는 전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지. 김건희 특검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대거 투입하고 용액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비판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쪽에서 너무 싸우니까 관심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물론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싸움이 크게 나면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불구경 무슨 뭐 싸움 구경 뭐 이거를 주로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싸움이 이렇게 크게 나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뭐 시각이 엇갈릴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응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임 전 실장이 일종의 이제 운동권의 상정화되기 너무 지나치게 상정화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혁신하거나 아니면 물갈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안 했는데 민주당은 하여튼 당내 갈등이든 뭐 그게 계파 갈등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든 간에 어찌됐든 민주당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뭐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임 전 실장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질질 끄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하여튼 리스크를 좀 없애고 예.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기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렇게 시끄러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개나리 필 때는 개나리 꽃이 보여야 돼요. 계속 그 뭐 눈 보이고 무슨 나뭇가지만 보이고 아주 생경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총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다 그냥 왜 이렇게 늙은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다가 쉬고 있거든요, 지금. 며칠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있는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건데 내일이 D-Day잖아요. 그렇죠. 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쉬고 있다고 해서 기자들이 쉬고 있으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공천한 거 열어보니까 이거 뭐 친윤들이 다 공천 받고 그렇죠. 현역들이 다 하고 그렇죠. 현역은 불패고 심지어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을 떠돌더니 결국은 용인갑에 갔네, 양재 갔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막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친윤들이 주로 공천을 받고 세대 교체도 되지 않고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죠. 반대의 지점도 보이지 않느냐, 처음에 한 거를 다 잊어버렸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장재원 의원도 불출마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전형적인 그 동문서답식 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답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 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이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 답이 이게 답이냐 이게. 한동훈이 현역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재발의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출마를 할 거였는데 출마 임박 99%였는데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니 그게, 처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불출마에 감동이 있지만 출마를 안 할 거였는데 내가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을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천을 이루어진 걸 보고 그러면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도 분석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러면 답이 그런 답만 나오니까 그렇죠. 기사 쓸 게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그렇죠. 답을 하니까 기사를 뭘 썼느냐? 중앙일보를 보시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역 불패 신인 험지 평균 58세 쇄신 희미해진 여당 공천. 중앙일보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세요. 평균 58세예요? 네. 그래서 평균이 58세인 사람들인데 686이네. 지난달 16일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첫 공관위 회의 당시 발언을 인용했어요.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고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천 결과에선 그 약속은 공수표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유가 특검 방탄국회라는 거를 지적하는 언론은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걸 조금 들어보세요. 이걸 기사를 다 소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253곳 지역구 중에 절반 넘는 133곳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여성이 12명, 전체 9%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인 11.1%에 미치지 못하고 청년 공천 비율은 133명 가운데 30, 40대가 18명, 13.5%인데 지난 총선 때는 19.6%여서 지난 총선보다도 못하다. 총 공천이 확정된 신인 상당수는 또 험지로 보내졌다. 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 청년 여성의 공천 비율 저하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에 내재한 현역 불패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쌍특검법 표 단속 및 제3지대 이탈을 막기 위해 현역 물갈이를 최소화하다 보니 신인 등용문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또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총선 때 56.3세였던 새누리당 총선 후보 평균 연령이 21대 총선에서는 55.8세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58.3세로 큰 폭으로 고령화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꼰대남 공천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내부의 논의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고 동아일보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동아일보 제목 보시면 여당 늙은 공천 40대 이하 후보 비율 13.6% 그나마 험지 배치 비슷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58세 이상의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40대 이하 이제 이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 험지에 갔는데 험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에 공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진우 전 비서관, 이원모 전 비서관 그다음에 조지현 전 행정관인데 이 사람들 다 누구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도로 꼰대당 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비례대표에라도 청년 50% 비율 의무화 이거 인요한 혁신에서 나왔던 제안인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저께 뭐 말씀드렸냐면 비례대표에서 윤심이 더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동아일보 보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년 50%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의문이 하나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이 얘기를 또 어제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공천 자금 최소화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시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당이 그렇게 신경 쓰는 이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경 제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본인도 제일 신경 쓰는 것 같고.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비주류 의원은 매일 하던 공관위 회의를 어제와 오늘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얘기다 이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투닥투닥 싸우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밑장 빼기를 하는 거지. 밑장 빼기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밑장 빼기 하면서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40대 등용 많이 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위원장이 처음에 나올 때 비대위 출범 당시에 임명직 8명 가운데 6명을 40대로 채웠잖아요. 뭔가 바뀔 건가 보다. 이제 세대 교체도 있고 물갈이도 좀 이뤄지겠거니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지금 결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관위회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슬쩍 밑장을 뺐는데 결국은 대통령실 당무기에 완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대통령실이 다 조율하면서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되고 있느냐? 경향신문 뭐 보여드릴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세요.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이래요.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 의뢰 난무 여당 경선 진흙탕 여론전. 그러니까 이게 경선을 치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런 시스템 공천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선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냥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뭐 이 대표적으로 경북 김천의 재선 송원석 의원에게 도전한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이 보도자료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송 의원이 500명 이상 참석한 행사에서 불출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에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공관위에 알리고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양천갑의 조수진대 구자룡 구도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막 하고 있고 대전 유성갑에서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완전히 진흙탕으로 경선을 막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은 잠깐만. 근데 그런 어떤 뭐 조그마한 사건들보다 사실은 저는 가장 큰 게 김성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성교와 관련해서는 좀 쓴 게 있어요. 한겨레 사설 제목은 그거 이제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사설 제목은 한겨레 사설 제목 이렇습니다. 비리 돈봉투 의혹도 그냥 공천, 국힘은 혁신 오는 말라 이런 내용인데 지난 월요일 날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박덕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쓰면서 김선교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썼어요. 그는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 책임자가 뭐 해서 의원직 잃었다. 쓴 다음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을 지금 공천시키는 겁니다. 쓴 다음에 양평 군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해줬다는 의혹받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충북 청주 상당에서 공천 확정 즉 정호택 의원 청주의 한 카페 사장에서 돈봉투 받는 장면이 CCTV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도 이게 공천이 됐다. 이런 박덕흠 의원 시간기간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 원대 공사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리고 탈당했다가 복당했는데도 됐다. 용액관들 양지막 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우택이랄지 김성교랄지 사례들을 보면 특히 김성교 그다음에 그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임종득 신범철 같은 거를 보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지키기 그다음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지키기잖아요. 이건 철저히 특검 방탄국회를 가기 위해서 국회의원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 사건의 연루자들을 이렇게 대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성교 같은 인물을 공천을 시켰다면 어떻게 헤드라인이 잡혔을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면에 이재명 대표 웃는 사진하고 그 사람 사진 2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핵심 포인트들 비판할 거리들을 많이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좀 너무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에 관해서 특히 김성교 같은 경우는 단수공천을 양평에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강한 쪽이잖아요.
경선을 해서 경선을 이겼습니다. 했어요. 현역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을 이겼습니다. 아, 이태규잖아, 또.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안철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이 공천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관해서 헤드라인이 안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네. 표현들 썼잖아요.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부터 풀고 민주당은 킬러 문제부터 풀려고 했다. 이거 뭐 다 이러면서 시끄러졌다고 하는데 감춰져 버린 것 국민의힘도 같아. 지금 아직 그 지뢰밭이 남아 있어요, 많이.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까지가 마지막 공천 피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속도를 더 낸다고 하는데 아마 이 갈등, 이 양상을 어느 정도 관리할 거냐가 남아 있는 숙제일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풀기 어려운 문제 이제 막 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일 D-Day 넘어가면 그리고 난 다음부터 거기도 이제 속도감 있게 공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아마 거기도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 밤에 비대위원장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반발하지 않도록 자리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방어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한 3월 초쯤 되면 서서히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거 볼썽사 나온 것들은 좀 싫잖아요. 싫더라도 총선 그림이 다 완전히 그려졌을 때 언론들의 평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거는 뭐 결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빨리 갈등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주일 전에 사전 투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10층 인터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녕 활동합니다. 왜요? 그래도 공천은 확정되시지 안 했죠, 아직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하여간 그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물론 그러는데 네. 지금 저도 지역에서나 서울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전체판? 아니 저희 제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구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렇죠. 호남이 많이 안 끝났지. 그렇기 때문에 영암군이 해남완도 진도에 붙느냐 안 붙느냐 그 문제가 이게 있구나. 이제 오늘 내일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도대로 가자 하면은 결정되면서 저도 최소한 오늘 결정되지 않을까. 영암은 어느 쪽이었어요 원래? 원래 신안, 무안, 영암이었어요. 신안, 무안, 영암이었어요. 여기를 선거구를 없애버려가지고 신안은 목포로, 무안은 나주, 화순으로.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 인구 비슷해요? 영암은 해남완도 진도로. 해남완도 진도로. 근데 이제 그 전라북도를 한석 줄이고 여수가 줄어야 되고 순천이 분구되는데 여수를 그대로 두고 순천을 분구하면은 이쪽 서부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간다.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판에 선거구 뭐 관련해가지고 선거구 획정 조정위원들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도가 좀 이상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예, 꼭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좀 이상하게 그려진 지역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기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예. 유일하게 한석을 줄이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 어제부터 뭐 국회에서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선거 때는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 특히 네. 야당이 시끄러운 겁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 앞에서 좀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DJ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가치, 예? 지향해야 할 바, 비전, 그리고 한국 사회에 관한 어떤 걱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련해서 아유 그래도 중도층에 소구하려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니야. 우리는 좀 더 무주택자들의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우면 칭찬해 줄 것 같아.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 자리 가지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아니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예, 야당 때 예. 공천은 시끄러웠습니다. 공천은 시끄럽다. 집권 아. 여당은 공천을 못 받아들여도 예. 인물에 따라서 장관도 차관도 공기업 대표도 뭐 여러 가지 갈 곳이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야당은 공천을 못 받으면 4년간 어.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도 어. 우리 민주당이 시끄럽지만은 이제 공천이 끝나면은 바로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 이런 것으로 합쳐질까? 가고 예, 네. 합쳐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총재도 공천을 하면요. 동교동 집 민주당 당사 다 때려부십니다. 그러면은 권노갑 최고위원하고 두 분은 지방으로 내려가 계시든지 시내 호텔에 꼭꼭 숨어 계세요. 아. 그러면 저하고 박지원하고 김옥두 총장이 이제 그 두 분들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또 여기 상황을 예. 보고를 드리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천이 종료되고 발표 선거전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탈락자들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젠다가 있어야지. 예. 물론 지금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경제학자가 왜 경제 문제를 민주당이 부각을 안 시키냐. 지금은 아무리 부각을 시켜도 전부 다 언론에서 싸움 국민 문제만. 관심도 예. 누가 공천이야? 그렇죠. 예.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1시 좀 넘어서 40분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사무총장 때 제가 원내대표였어요. 아. 한명숙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임종석 사무총장 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홍익표 예. 지금 현 대표를 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성동을 떠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12년 만에 내 성동에 돌아왔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또 떠납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다시는 안 떠난다. 이렇게 그 성동 구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당에서 송파갑을 가라. 여긴 못 준다.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경선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전현 의원으로 전략공천위원장이 결정되고 그러면은데 이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송파갑 못 가겠다. 이게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기자회견상에서 밝힐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아쉽게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에서 요구한 대로 송파갑을
받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사람들이 조금 감동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뭐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결정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홍영표랄지 지금 그 30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올 가능성에 관해서는 탈당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0 의원은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이 고려대학 운동권 학생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이 됐는데 군사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예. 자기는 김대중 얼굴을 법정에서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그 인연으로 동교동계 민주당을 거의 50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든 하위 10% 평가를 받아서 저도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예. 야, 그래도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4개 세력이 화학적 단결을 단합을 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김대중계는 다 없어졌다. 30, 김한정, 이훈. 이래서 참 애석하다. 그랬더니 형님, 저는 탈당해서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예. 만류도 못 하겠더라고요. 탈당해서 출마하겠다? 예, 그런데 과연 새로운 미래 이낙연 28일 신당으로 탈당했죠? 28일. 예.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탈당 속보가 떴네요. 28일 탈당해서 오늘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로 이재명 대표의 전체주의적 사당이 됐다.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더욱 힘껏 싸우고 옛날 참된 민주정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서 이분들이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래서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탈당을 무소속으로 하든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든 간에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을 가로막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수도권에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으로 가거나 예. 무소속 출마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자들 일부는 뺏어갈 수 있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도우미가 되니까 예. 그래도 지금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가버린다면 몇 명이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세 지장이 없다. 대세 지장이 없다? 정치 경험을 보면 예. 대세 지장이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예. 또 저분들이 지금 현재 저 기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날짜가 지나면은 그래도 그러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 중성동의 전현희를 전략 공천한 거는 윤희숙 전현희는 이 구도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 글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드러냈는데 예. 윤희숙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의사 출신이죠. 의사 변호사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머쓱
아니 뭐라고 얘기하죠? 예. 자기들 운동권은 괜찮고 민주당의 운동권은 청산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윤희숙 후보도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전현희가 나와버렸고 전현희는 그렇죠. 그 뭐 누가 봐도 그 정도 경력이면은 초엘리트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초엘리트죠. 서울 치대를 나와서 서울 치대 나왔습니다. 예. 예. 자기 남편하고 같이 그렇죠. 고시를 합격해서 그렇죠. 변호사를 했는데요.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 박근혜 탄핵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현희 변호사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데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자격증도 있는데 치과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자기 남편은 판사. 그렇죠. 이분 이력도 정말 또 예. 부산. 그렇죠. 통영이죠. 정확하게 예, 보면은 통영이지 통영. 예. 아주 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현주 의원도 부산. 그렇죠. 예? 예. 영문과 출신이 불문과 참. 서울대 불문과 나왔죠. 서울대 불문과 예. 출신이 고시 합격해서 그렇죠. 예. SOE 상무하다가 예.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천재급이에요. 그 말씀하신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를 전략공천을 여전사 3인방으로 전략공천을 한다. 이게 좀 먹힐까요? 어떤 전략공천의 기준이 뭡니까? 저도 지금 그것은 지도부나 당직을 안 가지고 있고 예.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전략공천은 보면은 현역이 사퇴한,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남한도 진도도 전략공천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 현역 의원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10% 20% 돼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전략공천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경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나올 예정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요즘 떠요. 조국 신당. 떴어요. 와, 그 여론조사에 17%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거 이제 비례대표 중심으로 하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그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랄지 조국 전 그 장관의 신당, 조국 신당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예. 조국 신당이 창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박홍근. 예. 이건 소탐대실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 아니면 연합으로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정권 종식하자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광주, 목포, 해남한도 진도를 다녀보면은 의외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 이건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역은 민주당한테 투표하고 예. 비례는 조국 신당한테 투표하겠다. 이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여론조사가 17% 나오고 그리고 뭐 연민이 있고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앞순번을 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뛴다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해 보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까지 건드린 것, 제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일에 아이들 문제까지 건드려서 그걸 사법적으로 재단해서 완전히 아이들 인생을 망쳐버리는 쪽으로 사법부가 가도록 검찰이 만든 것,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요. 예. 조국 장관에게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고 방송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국 장관에게 설사 표창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일가족을 몰살한다고 하면은 이건 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 과거 우리 검찰은요, 장영자, 이철이 그런 시대에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후로도 보면은 그래도 검찰도 눈물이 있었어요. 부부는 한 사람만 하고, 특히 자식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건드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박지원 식탁에서 조국 장관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민을 물었어요. 조민 잘 있냐? 예. 조 장관 때문에 조민은 의과대학 6년 다니고 그렇죠. 인턴하고 뭐 힘든 것만 한 거야. 했는데 지금 고졸이 됐어요. 고졸. 예. 그랬더니 아주 씩씩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다행이긴 합니다만 국민 대보시문에 물어라.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방송에서 맨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악에서 지금 관악에 살거든요. 봉천동에. 관악에서 출마하든지 부산이나 광주, 특히 광주에 와서 한번 해봐라. 예. 라고 했는데 이제 신당을 창당하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좀 이거 두렵더라고요. 분명히 조국 신당은 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합치는 그런 연합정당으로 비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민주당이 배척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어차피 지역구는 안 나온다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신당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건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현주를 중도 보수 정도로 본다면 여기 지금 조국 신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정의당 정도의 스탠스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 민주당이 좌파나 우파를 넓은 측면에서 다 포용하는 그런 대중정당으로 합리적인 좌우를 포용하는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면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건 괜찮은 민주당이 거지. 굉장히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맞죠.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DJ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중도 보수다. 맞아요.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런데 예. 우리 민주당도 중도 보수, 예. 중도 진보, 중도 진보 정도 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도 필요하고 예.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조국 신당도 우리하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다가 또 문매도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잠깐 언뜻 생각해보니까 운동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운동권이래요. 운동권이래? 서울대 유명한 운동권이었대요. 그런가? 네. 아, 신장식 변호사가 그래요? 잘 알잖아요. 거기가 국제경제과일 텐데 반도문학회 뭐 이런 거를 했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예. 그냥 이게 신장식- 운동권의 범위를 네. 어느 정도까지 무슨 뭐 서클 들어가서 뭐 같이 공부하고 뭐 이 정도도 운동권이라고 치면 운동권일 수 있죠. 국어학번인가 그럴 테니까. 저도요. 예. 한일회담 반대 때 저도 제적당해가지고 그거는 운동권 맞지. 그런데 그거는 운동권 사실 맞죠. 저는 내가 운동권이다 예. 이렇게 나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로 저는 미국 가버렸으니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한동훈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예. 자기들은 위성정당 만들면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합쳐서 예. 이 당을 만드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예. 거기가 숙주가 돼서 뭐 진보당 출신들 들어온다 하는데 그분들은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공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재받나요? 우리 민주당은 한동훈 결재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책임하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국민 심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고 그런데 예. 윤희숙 의원이 운동권 운동권. 아니라고 그러네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런데 저는 신장식 변호사가 그 범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범위를 뭐 그 서클이라도 한 번 들어간 걸 다 운동권으로 치면 운동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예. 나도 운동권이네요. 앞으로 운동권이 나는 예. 근데 가령 무슨 뭐 반대해서 임종석 정도가 돼야 운동권이다라고 하면 예. 운동권은 아니지. 아니지. 예. 나는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민주화를 해주고 노동, 그렇죠. 경제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혜자 아니에요.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은 수혜자면은 예.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사실은 착결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부채 의식이 없으면 그것도 양심이 없는 거지. 그때 그 본인들은 그러면 방콕하면서 공부만 하고 그렇죠. 돌멩이 하나도 안 던졌으면 전도 안 던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공부만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좀 부채 의식이 좀 있어야지 사실은. 대학 때 예.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사무 경험 없이 와서 영감집소리 들어가면서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든 민주화 세대든 우리가 그 다음에 저는 X 세대이기는 한데 그리고 운동권 그 막 있었을 때 그 바로 이제 마지막 89학번인데요. 네. 그 여전히 부채 의식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산업화 세대라든지 민주화 세대를 어떻게 갈라놓고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그들 모두에 대한 부채 의식이나 미안한 감정, 열심히 고생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많죠. 그 산업화 세대라는 게 꼭 기업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우리 민주당의 이인영, 우상호 예.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만나면 꿀려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해가지고 그렇죠. 좀 나는 그런 편하게 감정이 살았다. 그게 인지상정이지 사실은 사람이. 이런 양심 가지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못 되지.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아주 잘 짚어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하는데 임종득이랄지 신범철을 아주 좋게 주고 공천을 거의 확정될 것 같고 김성교를 지금 양평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랄지 양평 공지구도 문제가 되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지키기 특검 관련된 방탄국회를 위해서 그 조직원들 구성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그냥 거의 다 그냥 해버리고 그러니까 특검 재발의하는 것에도 지금 반대하게 프레임을 짜놓고 구도를 짜놓고 그 다음에 다음 국회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앉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안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현역 의원들을 아랫돌 빼서 웃돌 맞고 전부 재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역 불패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찐윤, 진한 요소에 다 해먹었어요. 이것을 김종대 의원도 잘 지적을 하지만은 민주당에서 분석을 해서 내놔야 돼요. 맞아.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안 하는 것은 네. 나는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김건희 방탄, 김건희 지키기 공천이다. 무난한 공천은 결국 무난하게 패배할 것이다. 네. 역대 국회를 보면요. 저도 국회의원 몇 번 해봤지만은 물갈이가요. 거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지금 현역들 그대로 공천하면 저 사람들
무난히 다 낙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이 선택 안 하죠. 주진우 비서관도 검찰 있을 때부터 완전히 핵심이었고 뭐 청와대 가서도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도 다 존자리 가잖아요. 그리고 이용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용기의 민간인 탑승 있잖아요. 예. 그게 신모 씨거든. 아, 그렇죠. 그게 자기 부인. 땡땡 한방병원. 예. 그 이용모 비서관 부인이잖아. 그렇죠. 그게 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언론에서 민간인을 왜 전용기에 탑승시키는가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던 당사자가 자기 부인이고 그게 또 거대한 그 병원의 이사장이죠. 이사장 딸인가 그렇죠. 자생당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자생 한방병원. 한방병원. 그런데 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됐지만은 딱 아껴놨다가 요소에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뽑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김성교도 그렇지. 지금 박덕흠도 그렇지. 박덕흠 뭐 다 그래요. 네. 아니 정우택 부의장만 정우택도 그렇죠. 돈봉투 의혹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해명도 없이 다 가서 다 이기잖아요. 지금 현역 불패인데 이태규 의원만 지금 경선에서 졌고 네. 지금 뭐 홍문표 의원 같은 분 한 사람이 이제 경선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의 공천은 개혁도 혁신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죠. 왜?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면 싸우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두고 보세요. 실제로 알토란 지역인 강남벨트와 대구가 남았잖아요. 대구 경북. 경북이 남아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집집마다 시끄럽다. 그래서 민주당이 시끄러운 걸 빨리 이재명 대표도 잘 수습을 해야지만은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다. 근데 국민의힘은 뭐 나쁘게 표현하면 모사, 좋게 표현하면 계획을 좀 잘 세운 것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포장을 잘했어요. 포장을 잘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구성도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 김건희나 윤석열 지키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렇죠. 전부.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국정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김건희 지키는 방탄용 그렇죠. 공천만 하고 현역 의원들을 다 살려가지고 이번에 특검, 쌍특검 부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전부 방탄 공천인데 그거를 조목조목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이 특히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보도자료라도 내고 당연히 민주당이 해줘야 돼요. 네, 뭐 이렇게 우리 언론이 팩트로만 쫙 설명을 해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걸리는데 민주당 기자는 네. 물론 자기들이 취재해서 쓸 수도 있지만 거리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다 하는 자료를 주면은 기자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면은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아는데 지금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많죠. 그러니까 조용한 게 참 제가 제일 처음부터 내가 복당하면서 나를 수석 부대변인 시켜라. 그럼 내가 앉아서 그거 하겠다. 예. 그리고 그 3.1절인데요. 내일 모레가 3.1절이네. 근데 지난번 3.1절 때 그 하필이면 3.1절 기념사에 일본이 우리의 뭐 파트너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일본을 이제 치켜 세우는 그런 듯한 기념사를 해서 3.1절에 내놔야 할 기념사인가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개념이 없는 대통령한테 무슨 그걸 기대를 하겠어요. 조용할까? 근데 그래도 총선이니까 그래도 좀 조용하지 않겠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총선인데 대통령이 전국 팔방곡곡 대리면서 대한천국을 만들어요.
천국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까지 무슨 서울을 구로공단을 뭐 40층 빌딩으로 올린다? 서남권 개발. 서남권 개발? 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공항 천국 만들고 서남 뭐 개발 천국 만드는 거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 해당 지역은 다 좋죠. 그렇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본인들이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알 수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알 수 없는 거지.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70층 올라간다는 소리가 지금 얼마인데 예. 되지도 않고 있어요. 영등포구 사시지 않으세요? 여의도요. 아, 여의도는 그거 다 되려면 한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또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광수 의원이 너무 잘 아는데 우리나라가 건설회사가 1년에 재건축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5만 가구밖에 안 된대요. 예. 캐파 자체가. 모든 건설회사를 다 동원해서 그 재건축만 하라고 해도 5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도로도 지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지어야죠. 아니 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일찍 그랬어요. 이게 틀림없이 국방부 장관 바뀔 때 그 국방부 장관이 가서 군사, 보호구역, 그린벨트 다 풀어버릴 것 같다. 예. 다 풀어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방에 있는 그런 것은 풀어도 좋은데 가장 그 밀집적인 강남 3구마저도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돼요? 그런데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예.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야, 예. 좋다. 그 전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 매진하고 있고 이것도 민주당이 제재를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입번거됐다가 탄핵까지 그러니까 됐죠.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근데 이게 이걸 왜 거의 모든 행위가 지금 선거 관련된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못하냐고요. 뭐 탄핵 예. 역풍 분다? 아니 역풍 안 불어서 죽는 것보다는 싸울 때는 싸워야죠. 나는 막 해버려도 제지를 못하는 민주당도 내일 쌍특검 표결한다는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쌍특검도 예. 기왕 재개의 이제 재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시한이 안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여야 된다. 박근혜 탄핵 때도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 특정 유튜브가 좀 이념적으로 쏠려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은데 지금 영화 건국전쟁도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른바 이제 극우 쪽에서 이 영화를 많이 띄우려고 한단 말이죠. 많이 지금 뭐 동원해서 보니까 네. 그리고 뭐 매냥 보수 언론에서는 이승만 띄우기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조선일보는 아예 편집국 기자들까지 해가지고 무슨 문자를 제가 보낸 걸 봤는데 뭐 공짜로 관람표를 뭐 60명인가 뭐 이렇게 준다고 올 사람들은 오라고 같이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도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 단체로 가서 보고 했지만은 저도 6번 봤어요. 그렇지만은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미화하고 이건 또 언젠가 또 그런 사태가 온다. 그래서 어두워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뭐 아니 이게 독재를 했잖아요. 했죠. 독재를 했는데 장기 집권을 했지 독재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뭐 살인하고 칼을 썼지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는 소리가 똑같지 뭐. 근데 그걸 또 믿는 분들이 있고 그걸 또 동원해서 또 어떤 선거의 기획력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나 이념적으로 분열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좀 올라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30%대예요. 문제 없다고요. 이거를 이른바 중도 진보건 중도 보수건 간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이분은 위인이다라고 하는 극우들의 주장에 관해서 그냥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유권자들 국민 정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예. 잘 판단합니다. 지금 예. 우리 국민이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훌륭해서 국난을 극복한 거 없어요. 국민이 훌륭해서 다 한 거지. 민중이 훌륭해서 한 거지. 선조도 그냥 도망쳤잖아요, 우주까지. 그렇죠. 예. 이승만 전 대통령도 도망쳤고. 도망쳤죠. 예.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비명 행사.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죠. 예. 촛불이 됐지. 누가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중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권자들이 한 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역사의 흐름은 한 칼로 탁 쳐서 한 단편을 뽑아 보면은 추잡하지만 예. 흐르는 도도한 물은 항상 정확하게 흘러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도 우리 국민이 민주당이 빨리 극복해서 본선으로 들어가면은 과거에도요 그렇게 때려부시고 난리를 피웠지만은 총선으로 딱 들어가면 뭉칩니다. 민주당의 DNA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에 함께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조국 신당, 조국 인재 영입위원장과 특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가칭 조국 신당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힘을 다 빼는 데드덕,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죽은 오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의석수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지대의 기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네. 어떤 여론조사 인용하면서 17%까지 뜨는 거 봤다. 네, 저도 보았습니다. 월요일 날 나왔더군요. 느끼세요?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뭐 직접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지인들은 당연히 뭐 저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보통의 시민들 반응에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거리를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알아보고 저한테 인사를 건네시면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씀하세요. 난 지금까지 정당 가입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뭐 정치 뉴스 잘 안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당신 밀어줄게. 또는 뭐 당신당 가입할게.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 정치 고관여층 또는 뭐 진보층 이런 분들이 또 저를 성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보다 더 잘해라, 더 잘 싸워라. 요즘에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난 정치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는 당신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원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공지한 지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4만 명 넘었거든요. 4만 명. 네, 그래서 3월 3일 그 2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5만 원 쉽게 넘을 것 같고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말했습니다만 10만은 빨리 잡으셔야죠. 저희 목표는 10만입니다. 창당대회 하고 난 뒤에 총선 전까지 10만을
그 당원을 만드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민심이나 당원 되신 분들은 뭘 해달라는 겁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첫째는 윤석열 독재 정권과 좀 세게 싸워줘라. 그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인데 좀 답답하다. 그 180석, 지금은 170석입니다만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모아줬는데 좀 답답하다. 잘 안 싸우는 것 같다. 또는 잘 못 싸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국 신당은 좀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예. 제대로 싸워줘라. 민주당이 못하는 것, 또 민주당이 좀 주저하는 것 용감하게 해줘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싸우고 난 뒤에,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기 종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윤석열 정권을 제가 대드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경제 지금 엉망이다. 그렇죠. 민생 엉망이다. 또 지금 애들은 결혼도 하기 힘들다. 그럼요. 결혼하고 난 뒤도 애 놓기도 두려워진다. 그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래서 주거권 문제, 노동 문제, 민생 문제, 복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과거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보수 정부에 비해서. 예. 그렇지만 저보고 말씀하는 거는 그 선진복지국가 유럽 경우를 들면서 더 과감하게 주거권 문제, 복지 문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요구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저희 정강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핵심적으로 이걸 너무 이제 좌파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는데 주거권이랄지 그러니까 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한 10년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자동적으로 괜찮은 임대주택에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축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아요. 저축을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씁니다. 당연하죠. 소비만이 이 자본주의 경제를 살릴 당연하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인 거죠. 그 주류 경제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래 불안 요소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 예. 같은 맥락이고요. 이게 뭐 좌파, 진보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게. 아니고 예. 통상의 경제학 원리로 봐서 그러하고 제가 주거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제가 뭐 정당을 만들기 전부터 가불선진국이라는 책 등등에서 주장해왔던 바기도 한데 지금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매우 고품질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고 시민들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한 50년간은 좋은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50년이라는 거 하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지.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또는 전세금 올라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 받는 것에서 주거를 위한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신의 가처분 소득은 늘게 되죠. 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먹는 문제든 문화생활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주거권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복지 문제가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행복해지죠.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그리고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럼 집 문제가 50년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출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초초 저출산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출산 문제도 해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조국 신당에 투표하는 시민들의 그 기대 그것이 충족될 것이라 보고 저희가 물론 뭐 과반수 정당을 되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진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주거권, 뭐 노동권 관련한 이런 아젠다를 계속 얘기하고 설파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난 뒤에
우리나라 이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많이 이렇게 공감을 먼저 언론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언론과 관련해서는 불만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 특유의 어떤 솔루임 현상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느끼셨던 것하고 지금의 상황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이후로 보면 저는 상처 입은 사냥감이었죠. 언론에게는 그 검찰이 던져주는 첩보, 미약인 첩보를 부풀려 쓰거나 단독으로 쓰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었고 사실은 뭐 공적 사안과 전혀 무관한 저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새벽부터 심야까지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항상 기자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뻗치기라고 하더군요. 뻗치기를 하면서 정말 소소한 것까지 보도를 하고 사진 찍었던 경험이 있고 심지어는 현관문 앞에 아파트 현관문 뒤에 숨어서 가족이 들어오면 튀어나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런 일들이 뭐 수도 없었는데 또 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혼자 사는 딸 집에 두드리고 취재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언론이 해야 되는 보도 또는 취재의 정상적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등의 각종 범죄 혐의가 보도되고 있는데 조국에 대한 보도 또는 언론, 취재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가족 스토킹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뇌리에 지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때 기자분들이 그 압수수색하는 그 집 안으로 무슨 음식 배달이 들어왔는데 그 배달하는 아저씨한테 정말 깔깔대고 킬킬킬대면서 저 안에서 뭘 먹었냐, 저 안에 누가 있더냐, 뭐 이런 온갖 얘기를 묻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장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식의 열의를 갖춘 그게 뭐 열의인지 또는 악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왜 아크로비스타 가서는 안 그러죠? 안 그랬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과정에 수많은 오보가 있었다. 그런데 뭐 제 딸이 모 병원에 가서 피부과로 뽑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오보인 게 확인되었고 사과했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가족이 어떤 뭐 관련자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세계일보가 또 단독을 냈습니다. 다 허위인 게 확인되었고 손해배상에 이겼습니다. 뭐 사실 제가 거론하면 한두 개가 아닌데 2019년에 수많은 오보와 허위 보도가 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상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물론 조국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사모펀드부터 그러합니다. 사모펀드가 조국 거고 조국이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고 거액을 빼돌렸다라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권력형 비리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이 됐잖아요. 지금.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김경률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이 밤새워 분석을 해보았더니 조국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그 김경률 회계사에 더하여 추후에 이제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권경의 변호사도 자신이 사모펀드 전문가인데 분석을 해봤더니 조국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랬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런 보도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언론이 저에게 사과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맞는 것인지 매우 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저도 이제 언론 생활 28년 했습니다만은 어떤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확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냥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밭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그렇죠. 거기 있던 소나 말은 다 가죽이 뜯기고 그렇죠. 살이 뜯겨져 나가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메뚜기 떼가 다른 쪽으로는 안 뜯는다는 거죠. 그렇죠. 만만한 쪽을 뜯어먹고 덮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케이스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경력 위조가 확인이 됐잖아요. 예. 명백하게 경력 위조가 확인됐으면 그러면 그 정도의
취재에 한 10분의 1이라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취재의 정말 10분의 1 정도만 김건희,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해서 했느냐. 전 제가 신문을 항상 보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언론이 그 특정 시기부터 어느 특정 세력과 한 편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언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무슨 신문 보세요? 일단 무슨 신문 보세요? 종이신문 말씀이죠? 네, 종이신문. 전 종이신문은 사실 한겨레 신문만 봅니다. 한겨레도 근데 조 전 장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세게 독하게 많이 했죠. 근데 제가 한겨레 주주라 가지고. 주주여 가지고. 그 주주라서 그냥 그걸 뭐 이렇게 끊기는 참 곤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이나 저의 뭐 도덕적 문제라거나 비판하는 것 그 자체를 제가 꺼리지는 않고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독하게 하더라도 그렇죠. 또 조롱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허위 보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허위 보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의 국민들이 수인하고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취재 양식, 취재 행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이 한국 언론에게 참 못됐다, 그 다음에 신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언론이나 해외 언론은 본인이 잘못 알았으면 바로 정정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내가 잘못 알았어요. 2시간 전에 쓴 기사에 이 부분은 잘못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정정했습니다라고 기사 말미에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코렉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잘못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씁니다. 거기서. 본인이 왜 착각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쓰니까 또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감추거나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때는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뭐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보도의 그 정정 방식이라 할까요? 제가 뭐 유학 시절에 많이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보가 나더라도 오보를 정정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 가야 되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거론했던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등 같은 경우 1심에 제가 이겨도 또 2심 가야 되고 대법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정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거는 3년,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람은 낙인이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 낙인이 지키고 나중에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조그만 뭐 크기의 보도가 납니다. 이미 낙인 찍힌 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렇죠. 이것들이 좀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선진국의 좀 정말 언론다운 언론 같은 경우는 오보가 있었으면 그 오보 밑에 내가 이렇게 그 원문 자체는 수정하지 않죠. 놔둔 상태에서 말미에 박스 처리를 하거나 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실수를 했으므로 고칩니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게 뭐 기자분들의 일본말로 기자분들이 많이 쓰는 뭐 곤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성. 그 일본식 표현인데 잘못된 인정을 하면 자신들의 자존심이 또는 그 근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고 민주주의 시대에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언론의 자유가 그 정도까지 보장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조 근성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핵심이 그건 것 같은데 검찰이 야, 저런 사건까지 기소하나? 라고 하는 사건들을 어떤 거는 기소하고 저런 사건도 수사 안 하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저것도 부르지도 않네. 참고인도 조사도 안 하네. 그런 거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하신 거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및 최은순 즉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그 두 사람이 얻은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서는 일체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따라서 기소도 아니하고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유죄 판결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결백한 사람이 법적으로는 결백한 사람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반면 어젠가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출석을 했던데 법인카드로 뭐 10만 원 쓴 거가 법 위반이란 겁니다. 10만 원
엄격히 봐서 10만 원 위반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과거 어느 때 우리나라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야당 대표의 부인을 10만 원 그 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선거 전에 기소하는 예가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사례를 보면 너무 대조가 분명하고 저는 그 정치를 하기 전부터 학자 시절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저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저희 정당에서도 주장을 할 것인데요. 예. 모든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사회적 관심이 있거나 또는 죄질이 중한 범죄의 경우 예. 이 경우를 기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사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심원을 소집해서 배심원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배심원들에게 우리나라 평균 보통의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예. 그분들 앞에서 검사가 발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기소해. 그다음에 김건희 기소해 판단을 시민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민이 판단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 국민들이 수사의 편파성, 기소의 편파성 또는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그 미국이라고 예를 들자면 미국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첫 예. 번째가 기소 배심제고 두 번째는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뭐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소 배심제 외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뭐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을 그 지방선거할 때 뽑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따로 있지만 예. 그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 한국 검찰 구조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단극의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검사 동일체. 인사권을 완전히 틀어지니까요. 그렇죠. 말석 검사까지. 예. 그런데 이제 검사장을 직선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을 기소할 때 이건 내가 기소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날라가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검찰총장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나는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조가 다극화됩니다. 서울,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 단위로 선출된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용산이건 검찰총장이건 이런 식 구조로 가야지 예. 저는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전에 그 국회의장 중심으로 양 원내대표가 합의문까지 작성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장은 직선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 즉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 이야기를 조금 더 예. 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인재 영입을 했고요. 예. 다음에 누가 될지는 사실은 뭐 여러 네. 인사를 접촉했고 확답도 네.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뭐 대기하고 있고요. 언제 발표하세요? 일단 3월 3일 창당대회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몇 명이나 발표하십니까? 창당대회 때는 발표할 생각은 없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창당대회는 창당대회만으로 이렇게 보도돼야 될 것 같고 알려져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창당대회가 끝나면 예. 저희가 차례차례 그 아. 여성, 남성 차례차례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름은 당명은 결정했습니까? 당명도 공모를 했고요. 예. 지금 수많은 의견들이 정말 답지를 하고 있는데 뭐 보셨겠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국 신당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그냥 조국이 들어가는 다른 당은 된다라고 공식
통지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조국 할 때 그 조국은 네, 상관없다는 된다는 거죠. 거죠. 네, 네. 뭐 예. 조국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뭐든 간에 각종 조합을 해서 예. 하고 있는데 조국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는 특별히 제 이름보다도 이미 언론과 시민들이 조국 신당으로 알고 있어요. 인지도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꾸게 되면 시민들이 연결시키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란 단어를 넣으려고 합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저 신장식 변호사 이후에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 관심사는 또 이제 비례대표의 순번일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아직 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않고 창당이 되면 창당 후에 공식 논의를 통해서 거쳐야 되는데 예. 저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입니다만은 또 제가 대표 인물인데 제가 번호를 찍어서 당신 1번, 당신 2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당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당원들의 투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 참여인단을 구성해서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국민 이렇게 섞어서 당원이 좀 많아야 좋겠군요. 네, 이게. 그때는 이제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 당원과 국민 앞에 비례 후보로 된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만들고 그걸 보시고 난 뒤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밝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당원들의 투표 또 국민들의 국민 참여인단 또 뭐 이름을 뭐라 하든 간에 그분들의 의견 자신들의 선호도를 밝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취합하고 난 뒤에 순서를 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겠죠. 지역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구 문제도 지금 저희가 아직 뭐 당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논의 자체를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구 나올 수 있군요. 그 자체를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역구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안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민주 진영의 어떤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완되거나 또 조국 신당이나 뭐 갈등을 겪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내용이 막 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언론 보도로만 판단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본진이고 그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빨리 수습을 해서 대우를 정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든 가칭 조국신당이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는 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나서 안타깝고 빨리 종식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창당선언 초기부터 뭐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역구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 특히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민주당도 전열을 수습하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가칭 조국신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리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또 민주당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제 같은 지향이 있습니다. 손잡고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몇 걸음 더 달려나가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외치고 더 단호하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행동하려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정강 정책에 있어서는 정강 정책을 보게 되면 저희는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서구에서 선진복지국가가 하고 있는 여러 사회권 강화 정책, 민생복지 정책은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 정강 정책으로 전파할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민주당보다 좀 진보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 1대1 구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좀 약한 지역에서는 지역구를 뭐 낼지 안 낼지는 확정을 안 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좀 약한 지역에서 우리 쪽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이 마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가정적 상황인데 예. 제가 답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예, 예. 현재로는 민주당과 공식적, 비공식 통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네, 없으시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창당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뭐 지역구 문제, 뭐 비례대표 문제 등등의 어떤 논의도 지금 공식 논의 또는 비공식 논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렇게 그런 통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고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네요. 각자의 지금 이 역할,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국 신당의 이른바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 순번도 나오고 저런 사람들이 저 순서로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저는 늦어도 3월 중순일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다 저희 면모가 드러나고 예. 당의 조직 체계건 네. 또는 저희의 영입 인사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저 정당이 뭘 하려구나를 알 것 같아요. 현재 국민들은 초기에는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것, 또 말하는 것만 보고 저기 괜찮은 것 같아, 또 이게 부족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합류해서 예. 조국과 신장식이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충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그렇죠. 감을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당 체계도 갖춰지고 저희의 정강 정책도 발표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창당 이후에는 저희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예. 조국 신당이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무엇을 하겠습니다와 관련해서 일종의 정책 PT쇼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 다음이 무엇인가. 예. 저희가 이제 제가 구호를 일종의 만들었습니다만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창당 멤버들이 이제 한잔 할 때 제가 3년은 이제 너무 길다. 3년은 이러면 네. 사람들이 너무 길다 하고 이제 그걸 건배사로 합니다. 예. 그 3년은 너무 길다인데 네. 3년이 덜 당기고 난 뒤에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뭘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밝혔지만 보다 전면적으로 또 보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당 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3월 3일 이후에 한 달을 지속적으로 조국 신당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를 밝힐 생각입니다. 그걸 보시면 시민들 여러분께서 조국 신당은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뭘 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가 3월 동안에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저희 3월에 저희의 목표입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조국 신당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각종 네. 재판이 있단 네네. 말이죠.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총선 거의 끝나고 얼마 몇 개월 안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터뷰하거나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하급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 동시에 제가 하급심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 점이 여럿 있습니다. 예.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이라거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상고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예. 만약에 허용되지 예.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렇죠.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예. 전 저의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죠. 뭐 정치인, 뭐 전직 장관을 떠나서 평범한 시민으로 저희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저희 희망대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예. 제가 예컨대 당선이 되었다 합시다. 예. 뭐 어떻게든 간에 예. 당선된 다음 날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정반대로 보면
중간에 일부라도 파기환송이 되어가지고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하급 심판 재판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4년 뒤에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아까 앞에 박지원 원장님 계셨는데 박지원 원장님 하급심에서 징역 14년인가 받으셨어요. 그러네.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박지원 원장님이 제 기억에 2심까지 징역 14년 받으셨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셨거든요. 물론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경우인지 예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겠다, 창당을 하겠다 결심한 것은 뭐 굳이 스피노자 말을 빌지 않더라도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저의 각오이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아웃된다면 저희 당에 있는 다른 저희 동지들이 저를 이어서 저희 신당이 하려고 하는 그 과제를 할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 국민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또 동참해 주시겠죠. 저는 끝까지 간다. 그 끝까지 갈 것이고 그 끝까지 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든 예단하지 않겠다. 그걸 미리 예단하게 되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위축돼서 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끝까지 갈 것이고 하얗게 불태워 보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에 라이브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